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구정물 대 고인물입니다. 이 양대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당 대표들이 본격적인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서 서로를 향해 격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을 구정물 공천이라고 깎아내린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썩은 물, 고인물 공천을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배우자실 부실장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던 당직자를 우세 지역인 전남에 전략 공천하자 국민의힘은 4천을 넘은 명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공천에 대해 이 대표 팬카페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경고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용두 3위 국민 추천입니다.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 공천에 도입하려던 국민 추천제를 서울 강남과 영남 두세 곳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당 안팎에선 결국 인적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밀실 공천입니다. 민주당 지역구 공천에서 비주류가 홀대받았다는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이번에는 비례대표 후보 확정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비판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이 소수가 밀실에서 후보를 정하는 과거 방식이라며 지도부 해명을 요구하자 당 측은 급히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조국도 불구속인데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창당을 선언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조국 전 장관도 구속되지 않아서 창당을 한 만큼 자신도 정치활동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의사 따로, 의대 따로입니다. 끝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천여 명에게 오늘부터 면허 정지 사전 통보가 시작됩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전임의와 인턴까지 집단 이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 마감한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천 명을 넘어선 걸로 전해집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자 각 당 대표가 어제부터 사실상 유세전 대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충청과 서울 등 각자 생각하는 전략지에 직접 뛰어들어서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연일 격한 장외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이 충청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서울 지역을 공략을 하는데요. 한 위원장 오늘 일정부터 전해드리면요, 오늘 오전 10시 반 이 충북 청주시에 있는 육거리 종합시장을 방문해서 이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또 청주는 자신의 본관이자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한 만큼 한 위원장은 오늘 또 이 어린 시절 추억을 강조하면서 인연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점심 때는요, 이 대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육아맘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엄마들과 간담회 등을 잇따라 진행을 하면서 이 상인, 청년, 주부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4개의 지역구를 돌면서 거리 인사에도 나서는데요. 이 한 위원장의 일정에는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정우택 의원과 김진모, 김수민, 김동원 후보 등도 함께 했습니다. 사실 이 청주라는 지역은 국민의힘에게는 좀 아픈 곳인데요. 지난 총선에서 이 청주 4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에 내줬었죠. 다만 2022년 이 재선에서 국민의힘 이 정우택 의원이 상당부에 당선이 되면서 탈환을 하긴 했던 지역이라서 이게 사실 이 청주라는 곳이 격전지로 꼽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은 전통적인 민심의 바로미터 그리고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힙니다. 한 위원장 오늘 청주를 방문해서도 치우치지 않는 충청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충청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고요. 어제는 격전지 순회 첫 번째 방문지로 역시 충청권인 충남 천안시를 찾았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어제 충남 천안 방문을 시작으로 총선 격전지 순회에 돌입을 했습니다. 천안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이 3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에 패한 지역인데요. 한 위원장은 격전지 순회 첫 번째 방문지로 천안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남 마음을 얻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 위원장 일정엔 이 지역 출마 희망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어제 천안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잘할 때는 잘한다고 평가해 주시고 못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해 주시는 그런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저희는 충남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연 이틀 충청권 공략에 나선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와 오늘 잇따라서 서울 공략에 나섭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서울 영등포 갑 지역구를 찾아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을 만날 계획입니다. 영등포 갑은 앞서 하위 20% 평가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내리 3선을 했던 지역구라 더 주목이 됩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영등포 갑 방문 일정을 밝히면서 한강벨트 영등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요.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영등포 갑, 서울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하면서 이 지역의 판세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최현일 전 구청장과 함께 영등포 뉴타운 지하 쇼핑몰을 찾아서 거리 인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는 이 첫 격전지 지원 방문으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를 찾았습니다. 이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를 만났는데요. 사실 공천 내용의 최대 뇌관으로 꼽혀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오전에 이 당 잔류를 결정을 했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후에 이 대표의 이 종로 일정이 공지된 것으로 볼 때 임 전 실장의 이 잔류로 공천 내용이 어느 정도 좀 큰 불이 잡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 정치 1번지인 종로를 이제 지원을 하면서 당의 정통성과 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전열 그 정비를 꾀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곽 변호사와요, 이 또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와 함께 이 종로의 전통 시장 등을 돌면서 거리 인사에도 나섰습니다. 이 첫 지원 격전지로 종로를 택한 것에 대해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상징성 높은 지역이다. 이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현장을 가기로 했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정권 심판론도 부각을 했습니다. 어제 종로를 찾은 이재명 대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도부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무관심까지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주인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총선 보신 것처럼 여야 대표가 모두 이제 각 지역의 전통시장을 찾아서 민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유세전에 가면 이제 빠질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른바 이 먹방, 이 장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충남 천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찾아서 호떡과 순대를 먹고 물건을 샀고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천안에 한 달 정도 살았었고 또 근무하면서도 이 시장을 왔다 갔다 했다면서 각별한 추억이 있다고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 매운 족발과 전을 먹었고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계산을 하면서 온누리 상품권보다 종로 지역 화폐가 상권에 훨씬 도움이 되는데 이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고집한다면서 이 정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에 큰 윤곽이 잡혀서일까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서로의 공천 과정 또 결과에 대해서 연일 격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감정 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8분에 걸쳐 민주당의 공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일 정도로 시간이 길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흐르는 물에 소리가 나듯이 개혁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이에 비해 중진 교체 비율이 낮은 국민의힘 공천은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을 직격을 하면서 아첨할 사람만 꽂아 넣는다. 그건 새로운 물이 아니고 구정물을 집어넣는 구정물 공천이라고 비판한 것에 응수한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새술의 새부대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죠. 그렇죠? 새술이 뭐고 새부대가 뭡니까 도대체? 더 나쁜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더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정물 같은 공천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한테 정말 아첨할 사람만 꽂아놓는 거? 아니 그건 새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구정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헐뜯는 거 이제 좀 그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득권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청주를 찾아서도 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일각에서 너무 조용해서 감동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걸 겨냥을 했는데요. 조용한 것이 감동이다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한 위원장이 이 공천을 떡주무르듯 한다 이런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또 즉각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요, 앞서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은 당 기여도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혁 원내대표가 채점하도록 했다면서 둘이서 마음대로 평가 순위를 이렇게 떡 주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사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것에 대해서 곧바로 참 뻔뻔하다라고 응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요, 자신이 공천에서 자의적으로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이야기를 해보라라면서 못 찾을 것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민주당은 이 대표가 농간하듯 관여한 공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과 정확하게 비교해 주길 바란다라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1대1 TV 토론 문제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은요,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양자 TV 토론을 요청했고 이걸 수락했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자신과 1대1로 TV 토론을 하자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 대화가 먼저라면서 이 한 위원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 윤 대통령과 먼저 만나야 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가 민감한 현안들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토론을 피하는 거다라고 맞받아쳤고요.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과 방송사, 사회자를 정해도 상관없다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 대표적 친야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가 토론 사회를 봐도 좋다 이런 말까지 했더군요. 맞습니다. 이 TV 토론을 놓고 설전을 벌인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카 당신 쓴 거 맞냐? 대장동 비리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생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의 거짓말은 성격이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선공을 간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1대1 공개 TV 토론하자. 지금 어느 방송사도 좋고 그다음에 사회자가 누구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어제 답을 내놨죠. 이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야당 대표를 전혀 만나지 않고 있다. 그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맞받은 겁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의 가장 큰 선거 프레임이 맞부딪히는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어쨌든 이 선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치르고 싶은 거고, 그래서 빨리 이재명 대표를 링 위로 끌어들여서 뭔가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이 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이제 말하자면 서로의 대척점이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시간, 장소, 방식, 의제, 사회자 다 구애받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든 해보자는 입장이고, 그것이 그 투샷이 부담스러운 이재명 대표 입장은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어쨌든 이거를 피해가고자 하는 건데, 사실 선거 30여일 남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잘못 얘기하다 보면 선거 공정 중립성 위반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사실 또 지난번 대선에는 또 그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양자 토론도 사실 있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현실적인 것보다는 서로의 기싸움 혹은 이번 선거의 어떤 구도나 프레임을 둘러싼 서로 간의 각축전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차피 성사되지 않을 토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이제 공천이 끝나니까 본선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구도 싸움을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라는 구도가 다시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실 거고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법화나 대장동 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갖고 갈 텐데 과연 이제 본선에서도 과연 그게 얼마나 통할까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결국에 어느 정도 공천 문제로 다소 선거 구도에서 민주당이 여론 지형이 다소 불리한 지형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본선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여당 대표가 대안이라든가 과거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반성 이런 거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만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만큼 공감해 줄지는 실제 이제 본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요, 이 내홍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호남 지역의 이른바 여성 전략 공천을 두고서 파열음이 터져나왔는데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서 전략 공천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이 과거, 정확히 말하면 지난 대선 당시의 이력을 두고서 지금 당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권향엽 전 비서관은요, 지난 대선 당시 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기구인 배우자실 부실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 부인 이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이제 뭐 대선 때 맡은 당직만으로 공천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된 건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면 공교롭게도 이 여성 후보자인 권 전 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이 민주당 텃밭인 호남인데다가 여기가 이번 총선 공천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구 현역인 서동영 의원까지 컷오프되는 바람에 이거 혹시 대선 때 인연이 이 공천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잡음이 커진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민주당 예비 후보는 4명이었고요. 이 가운데 여성은 권 전 비서관이 유일했습니다. 지난 1일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열린 그 민주당의 심야 최고위에서요, 이 권 전 비서관의 전략 공천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경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죠.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심야 최고위는요, 비명계 홍영표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이 공천 배제를 확정지은 바로 그 회의인데요. 여기서 논의가 이뤄진 겁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시 최고위에서는 권 전 비서관의 경쟁력을 지적하면서 이 경선을 붙여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찬반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올린 원안대로 이 권 전 비서관 전략 공천이 결정이 됐는데요. 동아일보는 일부 참석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듣기만 했다는 내용의 당시 최고위 참석자 전원을 보도했습니다. 권 전 비서관은 4년 전에도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출마를 선언해서 경선에서 서동용 의원과 맞붙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 의원이 경선에서 이겨서 이번에도 양측이 모두 공천을 신청한 만큼 경선 재대결이 이루어질 거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현역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동용 의원을 컷오프를 하고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을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해 전략 공천을 하니까 당 안팎에서는 이 배경을 궁금해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도 이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가 일부 반박 댓글이 달리면서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된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죠. 서동용 의원은요, 컷오프 결정,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결정이 나니까 즉각 반발해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네, 서 의원은요, 이런 당의 결정이 부당한 공천 배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서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자신은 현역 평가 20%에 들지도 않았고 또 금품 수수 같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면서 또 이 지역 후보 적합도 등에서도 경쟁력이 낮은 것도 아닌데 컷오프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재심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서동용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순천, 광양, 곡성구의 을은 전략선거구나 후보자 단수 공천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6개월 내내 모두 저 서동용이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1등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 전 비서관의 지난 대선 당시의 이력을 지적하면서요,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네, 어제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당대표 부인 보좌 대가로 단수 공천에 직행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냐라는 논평을 냈고요.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도 지도부가 권 전 비서관 공천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윤재혁 원내대표는 김혜경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김혜경 씨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공천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다고 했고요.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재명 명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 공천은 대표 부인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한 인사를 위한 위인 설천일 뿐 모든 면에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재판을 앞둔 김혜경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공천이 아니냐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밀어붙였다고 하니 사천을 넘어서 이재명 명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이 권 전 비서관의 공천 배경을 두고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 또 여당의 아까 들려드렸던 그런 공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주장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권 전 비서관의 이력에 대해 대선 당시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됐던 것일 뿐 비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김혜경 씨와도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권 전 비서관이 20년 이상 민주당의 당직자로 활동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의 균형 인사 비서관 등을 지낸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구를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한 배경은 전남 지역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 당원 당규상 여성 30% 공천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를 해서 공관위가 여성 후보를 전략 공천 요청을 했고 전략 공관위는 이런 내용을 심사에 반영해서 결정한 것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에 서영교 최고위원은 여당의 공사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김혜경 여사의 비서였던 사람을 공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는 허위 보도이고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합니다. 권양엽이라고 하는 분은 부실장으로 거기서 일을 했지만 수행을 하지도 않았어요. 당에 20년 넘게 당직을 한 당직자입니다. 여성국장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인사균형 비서관을 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경선했고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권향엽 전 비서관 본인도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천 논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며 대선 당시 배우자실 부실장직을 가진 건 맞지만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해당 지역구의 경우 이 민주당 역사상 여성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해 본 적이 없다면서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지역구 공천에서 이른바 문명 갈등에다가 또 비명계 홀대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서 이번에는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서 또 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요, 이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사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당이 비례대표를 밀실 심사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 지도부 해명을 공식 촉구를 했습니다. 우 의원은 4년 전, 그러니까 본인이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21대 총선 때는 전당원 투표와 당 중앙위원 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몫의 야권 비례 후보를 정했던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당 전략공천위원회 심사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은 밀실에서 소수가 후보를 결정하는 과거 방식으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도부가 왜 이런 자의성이 개입될 방식을 결정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은요, 이 비례대표 공관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4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4년 전에는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 꽂는 그런 이런 인사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지금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당 지도부에 공식 해명 요구했는데 해명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비례후보 추천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성환 의원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우 의원이 지적한 비례대표 선발 방식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비례를 어떻게 선발할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별도의 당원 당규에 따른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주 내에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촉박한 시한에도 내부의 민주적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사정 등이 반영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야 야권 위성정당의 비례의석 몫이 배분 확정이 된 만큼 투표 절차를 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야권의 비례정당이죠.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이곳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또 하나 둘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진보연합이 있습니다. 이 당에서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있는데 용 위원장이 이 비례대표 재선에 나서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요. 오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당선 유력권인 20번 안으로 번호가 배정될 것으로 보여서 무난히 비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진보연합은 이 외에도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비서관을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또 다른 야권 세력이죠. 이제 진보당입니다. 과거 이제 통진당의 후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전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 이곳에 포진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수권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사이에 공방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의석 한석의 진보당이 민주당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더 분발해서 열심히 수권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보당 윤희숙 대표께서 수권 정당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석밖에 없는 위헌정당,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냥 레토릭이고 허세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숙주로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지적에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합법정당이 수권정당에 도전하는 게 어떻게 불순한 일이 되는 거냐라며 날을 세웠고요. 진보당이 만약 정당 설립에 자격이 없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하라면서 이 진보당이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정당이라면 법무부 장관 때는 뭘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냐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당 잔류 결정으로 이 극단으로 치닫는 듯했던 이른바 문명 갈등, 이건 큰 고비를 넘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불이 완전히 꺼졌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당장 원내 친문계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의 탈당 여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임 전 실장이 원외 친문계 핵심이라면 홍 의원은 원내에서 친문계 반발을 주도하면서 누구보다 원색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왔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임 전 실장과 함께 공천에서 배제가 됐고 친명 주류는 홍 의원에 대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탈당이냐 당 잔류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관련해 홍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내일 거취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탈당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본인은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이라며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당이 변할 수 있는 정당인지 고민을 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제가 정말 민주당의 어떤 전통과 역사 또 가치와 노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탈당하는 건 저는 한 번도 꿈속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셨겠죠. 제가
이 당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벼랑 끝까지 제가 밀려온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내일은 제 입장을 정확히 밝히려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이기 때문에 이 탈당 결심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거취 결정을 앞둔 홍 의원의 움직임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네, 홍영표 의원이요 SNS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어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힌 건데요.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한 사실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요, 문 전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면서 어떤 결정이든 잘 되면 좋겠다는 덕담도 해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디오 방송에서도요, 이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당내 공천 상황을 우려하는 취지에 공감을 하고 또 앞으로 행보를 응원하는 덕담을 들었다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좀 인사도 드리고 저에 대한 상황도 좀 말씀드리고 뭐 두루 이야기를 좀 나누러 갔습니다. 지금 총선 상황,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우리 모두의 이 과제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우려를 말씀하신 거고요. 저도 그런 전국 선거 상황, 특히 수도권의 선거 상황이 좀 좋지 않다. 그런 걸 좀 같이 뭐 걱정하셨다. 이런 취지에서 공감이고요. 또 뭐 제가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걸 또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뭐 덕담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신 거죠. 홍 의원이 고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임종석 전 실장이 먼저 내놓은 답이 당의 잔류, 바로 이거라는 점 때문일 겁니다. 임 전 실장의 잔류는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민주당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특히 지난 일요일 저녁까지도 탈당이 유력했다던 그가 왜 하룻밤 사이에 입장을 바꿨는지 이걸 놓고 오늘까지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여러 기사들을 내놨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 결심을 밝히기 하루 전인 3일에 자신의 출마 장소로 거론됐던 광주를 내려가서 현지 야권 인사들을 접촉했다는 겁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도부의 공천 배제 제고를 강력히 요청했던 임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무응답에 거취를 고심해오다 어제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었죠. 이런 행보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서는 지난 2일 이낙연 대표 회동한 뒤 임 전 실장이 다음 날인 3일 광주로 내려가서 공천에 반발 중인 의원들을 만났다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아직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 새로운 미래 입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출마 뜻을 접고 당 잔류로 급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만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임 전 실장은 광주에 머물면서 역시 친문계인 송갑석 의원, 또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만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로부터 탈당의 부정적인 양산 기류를 전해들은 뒤에 잔류 결단 내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대책위원장 등 카드를 제시하면서 임 전 실장을 설득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임 전 실장의 탈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3일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임 전 실장을 예우할 수 있는 보관 등을 논의했고요. 이런 내용이 그제 밤 임 전 실장에게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 잔류를 선택한 임 전 실장에게 어려운 결단이었을 텐데 고맙다면서도 이 역할론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어제까지만 해도 탈당 의사 밝혔다는데 대표님이나 지도부와 사전에 그 접촉이 있었는지. 우리 언론인들께서 보도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오보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도
우리 당의 승리, 우리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저희 방송 패널 분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결정하는 8월 전당대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 전 실장도 그걸 고려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총선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 현 당 지도부가 이 설정한 목표 달성에 실패를 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임 전 실장으로서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이 지금 탈당을 할 경우에는 자신도 이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휩싸일 수 있지만은 만약 당에 남는다면 이 공천 희생의 상징적 인물로서 역할론이 부각되는 걸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다만 이런 해석에 대해서 친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각에서는 8월 전당대 이후에 뭔가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잔류 선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계산이었다면 탈당해서 흔들죠. 그래서 위기가 오면은 또 탈당해서 뭐 새로운 미래든 뭐든 이런 정당하고 또 통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총선 실패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야말로 이제 물러나거나 패배 책임을 지고 그럼 민주당이 이제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네.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새로운 모색이 되는 건데 통상 그런 정치적 계산이면 탈당을 하는 거죠. 임 전 실장의 잔류 결정으로 누구보다 영향을 받을 곳, 그의 합류를 기대했던 새로운 미래겠죠. 네, 당초 지난 3일 광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는데 임 전 실장과의 회동 이후 일정까지 미뤘던 이낙연 대표, 당혹감과 불쾌감을 모두 드러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는 전혀 저와 통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연락에 대해서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종석 전 실장께서 몹시 고통스러웠을 시기에 2, 3일을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또 임종석 실장이랑 더 연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서 전략 공천을 한 이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을 두고서 여야 간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권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으로 일했던 그런 이력을 들면서 이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공세다,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의 직함을 가지고 이 개인적 어떤 인연이 있는 비서라고 칭하지는 않죠. 그 민주당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그 배우자실 부실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 실장도 있고 기획 일정을 하는 담당자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인연일 뿐이지 공천을 챙길 만큼 어떤 사적 인연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권향엽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다 알 것처럼 민주당의 정통 그냥 당뇨입니다. 20년 이상 당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비서관을 했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친문인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권향엽 그 후보를 챙길 만한 다른 인연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김혜경 여사의 뭐 공판 문제까지 지금 개입시켜서 비판하는 거는 일단 사실관계에서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민주당 공천 중에는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청년 특구로 지정을 해서 공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우대하는 당원 당규에 비추어서 호남 지역에서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뿐이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인연 때문에 사천이라고 하는 공천을 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공천은 당연히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해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두 가지 다 요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부실장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수행하지 않았다. 근데 뭐 꼭 수행해야 비서입니까?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의원도 단수 공천 받았고 부실장을 했던 이분도 지금 여성 전략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 전략 지역이 여기서는 한 번도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없다는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여성이 당선된 적이 없는 데는 200군데도 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분이 왜 이재명 대표 부실장을 하고 난 다음에 공천됩니까? 지난번에도 출마했다가 지금 현 의원한테 붙어서 떨어졌어요. 경선에서요. 경선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뭐 다른데 나온 거 보면 굉장히 경쟁력에서 굉장히 앞섰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납득하지도 못하고 설득력이 없는데 왜 공천받았냐. 그래서 민주당이 그 전에 공천에 대해서는 별반 반응을 안 보이다가 이번 공천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는 거는 굉장히 아픈 곳을 찔렸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이것 또한 정말 명천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폐부를 찔러서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한 반응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천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쇄신폭을 늘리는 방안 중에 하나로 거론됐던 이 국민추천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한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이르면 오늘 그 방식 그리고 적용 지역을 결론 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 당초 계획보다 이 규모도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줄어들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앞서서 오늘 발표된 추가 공천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요, 오늘 오전 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서울 강서구 의뢰, 또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본인의 지역구였던 서울 이 영등포구 갑에 공천을 했습니다. 또 서울 서초 의뢰는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그리고 충남 아산시 갑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단수 추천되면서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주 부의장이 입당한 지 하루 만에 공천까지 확정한 게 눈길을 끄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 부의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진 반면에 그동안 여당에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던 노동계에서 김 부의장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라 나와서 또 주목이 됩니다. 노동계가 보수정당 소속 의원, 그것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 당적까지 바꾼 의원을 지지하는 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제 오후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과 전국 섬유유통노조 연맹 등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 부의장의 정치 행보에 잇따라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택시노련은요, 택시 노동자의 든든한 동지 김용주 의원 지지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 연맹과 40만 택시 가족은 당당한 노동자의 지위와 보람찬 노동 환경을 되찾아줄 적임자로 김 의원의 행보에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택시노련은요, 한국노총 산하 노조 중 두 번째로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섬유유통노련도요, 김용주 의원의 원칙과 소신 정치를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정치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김 의원이 결정하고 가고자 하는 길을 응원할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부의장은 과거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 부위원장으로 1990년대 노조 시위를 주도를 했었고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노동계 인사로 영입돼 정계에 진출을 했습니다. 25년간 민주당 소속으로 4선을 하면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문재인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한 위원장과 김 부의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이념적으로 많이 다른 목소리를 내던 분이 결과로 영입되는 건 선거용 이합 집단일 수도 있지 않냐 비판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비판하셨어요? 네. 어떤 이념적 지향이 다를까요? 정책적인 면에서 모든 게 다 같을 필요는 없어요. 김영주 부의장 같은 분이 오시면 우리의 외연이 넓어지고 우리가 더 유연하고 많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보수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진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에게 요구한 거는 중간에 그 힘이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말에 제가 가장 큰 공감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죠. 맞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의 친정격인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김 부의장이 탈당한 배경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경우 김 부의장이 나만 살고 보자는 비루한 정치를 보였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오늘 국민의힘에선 김 부의장보다 먼저 민주당을 탈당해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억울한 마음 알겠고요. 힘든 상태이신 것도 알겠지만 뭐 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모질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오늘만 살고 나만 살자고 하는 정치는 진짜 비루한 정치예요. 뭐 오늘만 살고 뭐 이렇게 무슨 독립운동 벌이는 의사처럼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내가 박용진 의원한테 묻고 싶으면 정말 지금까지 그러면 이재명의 그 부조리 불의에 대해서 한번 진짜 가열차게 싸운 적 있나요? 이제 국민의힘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추천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르니까 갑작스레 이 국민추천제라는 걸 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진통을 겪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국민추천제는요. 당원이 예비후보로 신청을 하고 경선을 치르는 이런 통상적인 공천과 달리 일반 국민들도 지원을 해서 오디션 방식으로 이 총선에 나설 후보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이 뽑는 총선 후보가 되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의 구상은 인지도가 있는 이 청년 여성 후보를 내세워서 인적 쇄신 의지도 과시를 하고 또 총선 발언도 일으켜 보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데 이 갑자기 룰을 바꾸는 건 부당하다라는 이 지역 당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공관위 내부의 이견 등으로 해서 결국 이 대상 지역구를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 공관위 내에서조차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 충분한 요건을 갖춘 인물 다수가 선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도 국민추천제 지역과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서울 강남 일부, 또 울산 남구 갑을 포함해서 영남권 두세 곳 등 모두 4-5곳에 이 국민추천제 적용을 검토를 했지만 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정 위원장이 내일 다시 논의한다면서 가능한 단촐하게 최대 2-3곳만 선정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국민추천제 적용 지역구는 서울 강남권 중 1곳, 영남 텃밭 중에서는 대구 경북 1곳,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는 1곳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도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공천이라고 해서 제한 없는 어떤 이 공모를 받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거거든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이 청년 세대가 정치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 볼 겁니다.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 중에 한 것이죠. 바로 이제 대구 경북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또 눈에 띄는 인물들의 등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출신 인사들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박근혜 프리미엄이 현지에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일 국민의힘 내부 경선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 중남구 현역에서 현역인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단을 이끌던 유영하 변호사도 대구 달서갑의 예비 후보로 나와서 현역인 홍석준 의원과 경쟁 중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총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챙기는 사람이 유 변호사란 말과 함께 앞서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만나서 관계 개선을 도모한 만큼 유 변호사의 공천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많다고 전해집니다. 만약에 유 변호사가 공천을 받게 된다면 여당으로선 공천장이 사실상 당선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대구에서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2명이 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관련해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른바 현역 불패, 또 중진 불패 이게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물갈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인적 쇄신 이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갑작스럽게 꺼내들은 일종의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 추천제라는 거였습니다.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이제 신인들도 발굴하고 특히 이제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의 어떤 등장 기회를 좀 보장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런데 이게 갈수록 그 대상이라든지 규모가 줄어들더니 결국 이제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이 지도부 안에서 나오면서 결국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결국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이 자초하는 그런 상황이 된 듯합니다. 이 논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사실 정치의 영역인데 이게 시스템 공천한다고 해서 쭉 오다가 30여일 앞에 놔두고 갑자기 대상지를 꼽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결국 3곳 정도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좀 궁여지책으로 저도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초반에는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진들의 험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주로 혁신의 의지도 있었는데 결국 현역 불패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해서 이제 대안으로 등장한 것 같은데 저는 하기로 했으면은 빨리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이라든가 모집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빨리 국민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인사들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빨리 보여줘서 30여일 남은 상태에서 조기 정리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정 안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자매 정당인 비례대표 정당에서 조금 더 많은 신진 기회들을 수혈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말하자면 전력을 소비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패착일 수 있겠다. 속도감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난 2월 26일 날 처음 검토되는 걸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안조차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 추천제라는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내세웠던 취지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당초부터 현역 불패라는 감동 없는 공천에 대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냥 꺼내놓은 것뿐이지 애초부터 실행 계획 자체가 사실상 없는 게 아니었나. 지금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지금 사전 선거까지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어떤 모양새를 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낼 수는 있지만 그게 당초에 얘기하는 어떤 감동 있는 공천의 결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하게는 한동훈식 어떤 정치의 한계가 이런 것이다. 정당 정치의 어떤 본질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검토 없이 당장의 선거만을 보고 인기몰이식으로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 얘기를 마구 던져보는 식의 폐해가 이번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제3지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라는 신당을 만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신당의 대표로 이제 취임 인사차 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공식 예방의 형식을 띈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선을 앞두고서 과연 두 당의 선거 연합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두 사람 만나서 한 목소리로 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힘을 합치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요. 오늘 오전 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조국 대표는요. 이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과 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면서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헤쳐나갈 동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은요, 이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자신들이 담대하게 전개를 하겠다면서 이 범민주진보 유권자를 투표정에 나오게 할 거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조국 대표는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중도파, 합리적 보수파까지 끌어와서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해야 협력을 해야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 심판 캠페인으로 이 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들을 측면 지원하면서 이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범진보 세력이 단결해야 한다. 이런 조국 대표의 말을 또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까지 두 정당의 대표를 만났는데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면서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되고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접견 모습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두 이제 양당 대표의 발언을 보고서 느낀 거는요. 조국혁신당이죠.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당은 민주당이 조심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제 조국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윤석열 정권을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든지 아니면은 정권 퇴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기들은 거침없이 얘기를 하겠다. 민주당은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걸 상당히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게 맞죠. 그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서 윤 정권에 반대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대표 공개 발언이 끝난 뒤에 10분 정도 비공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이 자리에 배석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에 따르면요. 이 총선에서 연대에 승리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조국 대표가 하객진처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답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지역구나 비례대표 연대 혹은 이 원내 진입 후에 이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결국 이제 조국 신당,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뭔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왠지 민주당에서는 뭔가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두 당이 척을 지지는 않겠죠. 여기서 선거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연합할지 또 실제 연합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사실 민주당은 앞서서 이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뭔가 선을 긋는 듯한 또 유보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여온 게 사실입니다. 네, 원내 3당을 목표로 조국혁신당을 출범시킨 조국 대표는요.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야 우리도 잘 된다면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비례대표에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혀왔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민주연합 창당 뒤에 이 조국혁신당과의 직접적 선거 연대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를 보여왔습니다.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의 단장 박홍근 의원은요. 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준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앞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축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대표 지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칠 때라고 하셨는데요. 조국혁신당도 오늘 창당대회를 했는데 연대 가능성 보시는 것처럼 원내 정당 중심으로 시민사회 세력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또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악재가 됐으면 됐지.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야권 지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강성인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권 탄핵이라든지 퇴진 집회 이런 데 공공연하게 나가서 지지를 표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민주당보다는 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측들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조국 대표는요. 그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조국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각각의 할 일이 있다면서도 종국적인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연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기권을 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지지층 또는 무당층 등이 투표에 참여를 할 거고 또 전체적으로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종국적인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 그 연대하고 손잡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범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갈 것입니다. 투표장에 가서 비례정당의 조국 혁신당을 찍은 분들이 지역을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당대표로서 공식 일정 시작한 조국 대표는요. 조만간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 이걸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이 조국 혁신당 대표는요. 그 첫 현장 일정으로 서울 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자들을 만나서요. 조만간 당내 총선 관련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정식으로 출마 여부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 거다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또 조 대표 측은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서 이 광주의 하늘을 의미하는 트루 블루를 당 색깔로 정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공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옥중 출마를 선언하고 창당을 하루 앞두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어제 송 전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송 전 대표 격정의 셀프 변론을 펼쳤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는요. 어제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약 20분간 경정적인 토론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책임은 질 수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판사를 설득 못해서 구속이 됐는데 정말 구속되기가 힘들었다면서 구치소에서 2달 반 있는 동안 매일 밤 108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왔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이제 구속되지 않아서 이 창당까지 마친 조국 대표를 딱 집으면서 나도 정치활동하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내일로 예정된 창당 일정을 언급하면서 너무 답답하다, 정치 활동과 재판을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도 2심까지 유죄가 났는데 법정 구속이 안 돼서 창당 등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이른바 대장동 일당 주범도 1심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을 면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사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일인 내일 송 전 대표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 신문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당초에는요, 이 옥중에서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 이름을 정치검찰 해체당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그 신당의 최종 이름이 소나무당 이걸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자, 내일 어쨌든 이 소나무당의 창당 대회가 열 예정입니다. 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 전에 자신이 창당할 신당명을 두고서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하기도 했는데 이후 당명을 가칭 이 정치검찰 해체당으로 정한 후에 지난달에는 발기인 대회를 열어서 창당 절차를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에는 이 부인 남영신 씨가 구속된 송 전 대표를 대신해서 창당 선언문을 대독하기도 했는데 이 송 전 대표의 과거 목소리와 부인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여서 가칭 윤석열 퇴진당,
연합당을 만드는 거죠. 제가 거기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남편이 옥중에서 써주신 정치검찰 해체당 가칭 창당 선언문을 제가 대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 선봉에 선 사람들, 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을 선언한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해 정치검찰 해체당이 선봉에 서고자 한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측은요, 이 당명을 소나무당이라고 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소나무가 송 전 대표를 연상시키고 다른 당명과의 차별점이 뚜렷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또 그제 송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글에는 이 창살 아래 갇힌 송영길이 살아서 만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옥중에서 만드는 정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나무당 로고는요, 손혜원 전 의원이 디자인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 손 전 의원은 이 소나무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든 당입니다. 어제 창당대회 했죠. 그런데 이 조국혁신당이 공식적으로 창당을 하고 등장을 하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은 결국 이제 비례위성정당을 통해서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조국혁신당은 참여를 안 하고 이제 독자 행보를 걷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표가 이제 분산이 되면서 결국 민주당한테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들려드렸다시피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기권하려고 했던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층 등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범민주 그리고 진보 진영 파이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공감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파이가 커지려면 민주당을 지지 않는 중도층의 확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그런 정도의 포지셔닝과 그 슬로건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에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 중에 민주당이 좀 부족하다고 불만을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것도 그렇고 향후 여론조사에서도 비례연합정당 중에 어디를 지지할 거냐는 아마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 간에서 오고 가는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공통의 파이를 키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만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선거 전략을 쓰긴 할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이거 여론으로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목표는 같이 가되 실제 선거 전략 그리고 선거 운동은 각자의 방식대로 그냥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의 연대 문제는 이후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양당 사이에 이제 여론의 흐름을 전망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나중에 지켜봐야 되니까요. 개인적인 예상으로 전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딜레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손해보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낸 거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명성 경쟁에서는 비례연합정당이 조국의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당에 아마 굉장히 그 상대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비례연합정당은 더 정체성 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진보당이 참여하면서 민주당의 강령과 동일하냐 다르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중도가 과연 큰 파이로 올 것이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조국 그 대표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그런 법률적 상징성 때문에 저는 중도가 과연 큰 파이로 올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다만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어떤 식의 등거리 외교를 조국 당과 펼쳐갈지 이게 아마 딜레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